친절하게 말하기. 삶의 역경에 처했을 때는 얻을 수 있는 모든 친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친절에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커다란 막대기를 가져와서 때리고 숨게 만들고 이미 넘어졌는데 발로 차기 때문입니다. 약해 빠졌다고 비난하고 이 상황을 좀 더 잘 다뤄야 한다고 다그치고 우리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도 많다며 불평할 이유가 없다고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을 다잡으라고 나약하고 한심한 상태에서 그만 벗어나라고 닥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고난을 우리가 자초했다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마음은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다고, 충분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았다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비난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죽음을 왜 막지 못했느냐고 힐난합니다. 특히 주변 사람이 자살했을 때는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나의 내담자 중 한 명은 아들에게 조현병이 있다는 사실을 두고 그녀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아들에게 안 좋은 유전자를 물려줬기 때문이야. 라면서요. 스스로를 공격까진 하진 않더라도 마음은 차갑고 냉담하고 무심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보다는 우리 정신을 짓밟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해낼 수 없다거나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는 그만 신음하고 그만 징징거리고 불평을 멈추라고 다그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특별히 도움이 되진 않죠.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비에 대한 오해. 자기 자비에 대한 정의는 꽤 다양한데 전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 별로 대단하게 들리진 않지만 이 7구절은 풍부한 지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비는 자신에게 진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고통스럽고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다음 자신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친절과 보살핌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면 고통에 대응하고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모든 문제를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 자비를 다소 무시합니다. 화려하게 꾸민 비현실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히피 스타일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라고들 생각합니다. 과학적인 근거 하나 없는 별 뜻도 없는 심리학 용어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종교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자기 자비를 여성적이거나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별과 관계없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 자기 자비를 약하고 부드럽고 실제로 문제에 맞서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비판 가운데 어느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종교의식에 자기 자비가 있고 수년간 히피와 신비주의자들이 자기 자비의 장점을 널리 알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합니다. 자기 자비는 이제 서구과학의 영역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많은 저명한 과학자가 자기 자비의 이점을 연구했고 종교적인 요소는 전부 배제하고 자기 자비가 불안, 우울증에서부터 슬픔,
트라우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 알다시피 큰 고통 속에 있는 친구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약하거나 남자답지 못한 성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리고 연구 결과는 자기자비가 문제를 다루는데 실질적으로 매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에 자기자비를 통해 다시 효과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동기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자비와 자기연민을 많이들 혼동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딱하게 여기는 게 무슨 소용이지 라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기연민은 자기자비의 정반대 개념입니다. 자기연민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실제적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문제에만 과도하게 빠져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 책에서 배울 자기자비의 전략, 즉 자신의 고통을 빠르게 인정하고 그것을 줄일 실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자기자비에 대해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내게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가족을 돌봐야 하거든요. 라며 거부하는 내담자가 꽤 많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비행기 타본 적 있으시죠? 비행기를 타면 늘 나오는 안전수칙을 기억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항상 본인부터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 경고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30초 내에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당신은 의식을 잃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겠지요. 자기자비를 본인부터 산소 마스크를 쓰는 일로 생각하세요. 자기자비는 당신이 상황에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하고 그럼으로써 다른 이들 또한 돌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자기자비에 대한 흔한 오해는 또 있습니다. 포기 또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자기자비는 그와 반대로 포기하는 대신 계속 살아가게 하고 실제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자기자비가 이기적이고 방종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친한 친구가 삶에서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당신은 그가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고 도와주지 않을 건가요? 친구가 당신의 도움과 친절을 받아들이면 그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라고 판단할 건가요? 당연히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그러지 않죠? 이중잣대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당신의 친구가 친절과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당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당신 마음이 자기자비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동의하나요? 아니면 저항하나요? 아냐,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저항하고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갖가지 버전으로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를 표현합니다.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나는 친절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어는 매우 흔한 반응입니다. 지금은 그냥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 지금 내 마음은 나를 마구 후려치고 비난하고 내가 친절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네. 그런 다음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말하도록 허락하세요. 마음과 논쟁을 벌이지 마세요.
그 논쟁에서 당신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요. 가치, 관계, 의미. 삶이 거대하고 복잡한 관계 네트워크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관계라는 단어는 우리가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신과의 관계, 우리의 생각, 감정, 기억과의 관계, 우리 몸과의 관계,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 일, 여가와의 관계, 물리적인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 컴퓨터, 먹는 음식, 마시는 물, 잠자는 침대, 사는 장소 등 방대한 무생물과의 관계 등 수많은 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의 재건에는 우리가 맺은 관계와 그 관계를 되도록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일이 포함됩니다. 때로 우리는 삶은 의미 없어, 내 삶을 위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또는 이게 전부인가처럼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나 사물과의 관계를 선택하고 그것을 더 좋고 더 건강하고 더 만족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말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깨닫고 그 삶의 식탁에 우리 가치를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삶에 불량하고 상처 주고 무관심하고 무자비한 누군가가 있다면 삶의 식탁에 단호함, 용기, 공정함, 자기 존중, 자기 방어, 자기 지지와 같은 가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가치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돌보며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피해를 멈추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과의 연락을 제한하거나 당신 삶에서 그들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만약 문제를 키우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투거나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등 행동을 하거나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 담배, 술, 불량식품 섭취 등을 과도하게 하고 있다면 그 패턴을 끊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자기 인식과 자기 돌봄을 식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 삶에 따뜻함과 보살핌을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감사, 사랑, 친절, 신뢰를 식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활동,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 재미있는 활동, 음악 감상, 독서, 취미나 관심사 추구 등이 있다면 주의, 집중, 관심, 열린 자세, 호기심, 참여, 감사를 식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적 접근 방식은 대체로 목표, 즉 삶과 관계 속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가치는 매우 다른 태도를 낳습니다. 가치는 우리가 삶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관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삶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거나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치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가치를 삶의 식탁 위로 가져올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책과 당신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책을 읽으려면 열린 자세, 열정, 호기심, 집중, 참여의 가치를 가져오고 있나요? 그것이 차이를 만들까요? 열정, 호기심, 집중, 참여와 같은 가치 없이
어떤 책과 관계를 맺어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보람과 성취감이 느껴졌나요? 아니면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나요? 다른 예를 위해 다시 연결하고 깊이 생각하기 연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억 속에서 당신은 관계를 증진시키는 자질을 적극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공격성, 불친절, 불공정, 무관심, 분리처럼 이와는 완전히 다른 자질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용하나요? 그리고 그런 자질을 식탁 위에 가져다 놓을 때 관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가혹하고 불친절하고 비판하고 무신경한 자질을 자신과의 관계에 적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반대로 친절과 돌봄을 적용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가치를 알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데 계속해서 그 가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상한 명분이나 인생의 인물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가치를 지금 당장 모든 관계, 즉 누구 또는 무엇과의 관계에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의 정신으로 행동했던 순간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말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생일 선물을 사주려고 하는 것과 그들이 정말로 밖에 나가 선물을 사주는 것 중 어떤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을까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는 것과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법적으로 당신에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킬까요?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부모가 되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그런 부모가 되는 것 가운데 당신 자녀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어떤 자녀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이기적이고 내가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마다 옆에 있어주지 않았어. 하지만 나를 아끼고 지원해주는 사람이 되려고 자주 생각하셨기에 나는 아버지를 정말 존경해.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 큰 공경에 처하겠죠. 살면서 당신이 품었던 분노와 복수심에 찬 생각을 모두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를 상처 입히기 위해 그에게 모욕적으로 소리치거나 심술궂은 비난을 퍼붓거나 복수할 궁리를 했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또 배우자를 떠나고 직장을 그만두고 삶에서 도망치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지 않나요? 우리 모두 공개적으로 인정하기에는 당황스러운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생각이 행동보다 정말 더 중요하다면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생각이 아닌 행동을 통해 삶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지 않지요. 중요한 것은 생각이다 라고 말할 때 보통 거기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 예를 들면 생일 선물 사기를 하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구나 하고 생각하고 불쾌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우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요. 그러니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닥친다면 생각이 중요하지 라는 말 대신 좀 더 진솔하고 공감을 담은 말을 하면 어떨까요? 너도 사람인걸.
나도 그래. 그건 정말 별일 아니야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 있어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내디딜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일까? 내 삶에서 이 부분을 바꾸는 데 필요한 가장 쉽고 간단한 행동은 무엇일까?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수백 가지 생각보다 직접 실행에 옮기는 가장 작은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가치는 이럴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에게 간단한 다음 두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인가? 내 삶에 식탁에 가져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관계가 당신 몸과의 관계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열린 태도와 호기심을 식탁 위로 가져올 수 있나요? 당신의 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나요? 어떻게 움직이나요? 어떤 부분이 긴장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편안한가요? 어떤 부분이 강하고 어떤 부분이 약한가요? 무엇이 당신의 몸을 더 잘 움직이게 하고 무엇이 몸을 악화시키나요? 스트레칭, 운동, 잘 먹기, 잘 자기, 휴식 취하기, 새로운 기술 익히기, 공원으로 산책하러 가기 등으로 당신의 몸에 약간의 친절과 돌봄을 베풀 수 있나요? 만약 당신 마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면 역시 열린 태도와 호기심을 식탁 위로 가져올 수 있나요?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뭔가 도움되는 일을 하고 있나요? 공상을 하거나 기억하거나 걱정하거나 궁금해하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마음에서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수 있나요? 아니면 마음에게 새로운 책, 음악 또는 영화처럼 흥미로운 것을 소개할 수 있나요? 만약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신이 하고 있는 창작, 스포츠, 취미, 일, 공부라면 그 식탁에 흥미와 관심을 가져다 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고 있는 일에 온 관심을 쏟고 열정, 호기심, 용기, 창의성, 돌봄, 배려, 인내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면 배우자, 자녀, 부모님, 친구, 이웃, 교사, 학생, 멘토, 고객, 직원, 동료 등 그 누구든 똑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당신이 삶의 식탁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참여, 관심, 열린 태도, 돌봄, 아니면 물러남, 무관심, 무신경, 폐쇄성, 무정함. 만약 전자라면 지금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 목소리 톤, 동작 또는 그가 하는 말에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의 감정, 생각, 믿음, 태도, 추측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세계와 필요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고 작은 친절과 보살핌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당신을 형편없게 대한다면 그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돌보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보호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당신을 계속 형편없이 대한다면 관계 단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병으로 인해 당신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관계의 지속 안에서 당신 자신을 돌보는 것이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합니다. 당신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행동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가치를 삶의 식탁 위에 가져다 놓기 위해 자신에게 나지막하게 또는 타인에게 큰 소리로 어떤 말을 할 건가요?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 당신의 팔, 다리, 손, 발, 얼굴 표정, 몸동작, 목소리 톤으로 무엇을 할 건가요? 시끄럽게 야유를 퍼붓는 어떤 청중에게 한 코미디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어깨의 정자, 그중 제일 먼저 통과한 한계가 바로 당신이군요. 이 어깨의 정자 가운데 오직 단 한 개만이 난자와 성공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꽤 행운임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당신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 일어나야만 했던 일련의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야 하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만나야 하고 증조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가 만나야 하고 생명의 초창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거의 기적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살아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권이란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에 부여된 혜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혜택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 속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거나 귀중한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과학자들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지칭하는 특정 그룹의 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룹에 속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유리한 곳에 위치하게 합니다. 살아있음으로써 우리는 연결되고 보살피고 기여하고 사랑하고 배우고 성장합니다. 삶을 특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삶이 주는 기회를 잡았다는 의미이며 삶을 감사하고 껴안고 음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강렬하게 인식하게 되고 이는 종종 걱정과 취약성 혹은 불안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과 감정을 밀어내는 대신 탐구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말을 해주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은 삶이 소중하고 우리는 모두 연약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결코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단 하나뿐인 있는 그대로의 소중한 삶을 최대한 잘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말하기는 쉬운데 실제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책에 나오는 원칙을 적용해 왔다면 당신은 이미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삶이 무대 위의 쇼와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무대 위에는 당신이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을 수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당신의 생각, 감정, 기억, 감각 그리고 충동이 있습니다. 당신의 일부가 한 걸음 물러나서 그 무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자세히 살피기도 하고 멀리서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하기도 합니다. 무대 옆면에 조명을 어둡게 하기도 하고 다른 부분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도 합니다. 물러서서 바라보는 당신의 일부를 표현할 일상적인 단어는 없습니다. 나는 시적인 기분일 때에는 그걸 관찰하는 자아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알아채는 당신의 일부라고 부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마음챙김 연습에 당신은 이 존재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 존재는 당신 생각을 알아채고, 감정을 알아채고, 몸을 알아채고, 행동을 알아채고, 주변 세상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일부는 언제나 거기에 있고, 언제나 이용할 수 있으며, 당신이 관찰하고자 하는 무대 위 쇼의 모든 영역을 어느 때라도 비출 수 있습니다. 쇼 자체는 항상 변합니다. 어느 순간도 같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상처와 불행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현실의 따기를 맞으면 스포트라이트가 고통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무대 위의 나머지 부분은 캄캄해집니다. 그로 인해 삶의 무대 위의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무대의 다른 부분에도 조명을 비춘다고 가정해 보세요. 무대 전체에 조명을 비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통과 그것을 둘러싼 삶의 모든 부분도 함께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 삶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 광활한 자각의 공간에서 삶에 부족한 것이나 손상된 곳이 없음을 깨닫는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매우 소중한 어떤 것을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충만함을 느끼게 해주는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 마음은 내가 지금 이런 큰 문제 또는 상실을 겪고 있는데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또는 내 삶에 X, Y, Z가 없다면 삶은 공허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 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 걸려들면 우리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을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넘어지고 숨쉬기도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안개 속에서도 고통을 다소나마 줄이고 싶다면 단내리기를 하고 현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얽매인 생각에서 벗어나 인식을 확대해서 고통으로 가득한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전체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당연하게 여기는 삶의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알아차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지 알아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에 감사하고 그것을 음미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숨쉬고 보고 듣고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 가족, 이웃과의 다음번 만남을 소중히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책을 하며 주변의 아름다움에 감탄해 본 적이 있나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기뻐해 본 적이 있나요? 벽난로나 침대의 따스함에 큰 기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집에서 만든 음식을 음미하고 가까운 방에 행복해하고 오랫동안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시간을 즐겨본 적이 있나요? 포옹과 키스, 책, 영화, 해가 지는 풍경, 한 송이 꽃, 어린아이와 애완동물에게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 지점에서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 좋다고요. 하지만 정말 끔찍한 상황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런 건 죄다 그들과 아무 상관없지 않나요?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 입니다. 현실이 우리에게 일격을 가할 때 우리는 먼저 닻을 내리고 자신을 친절하게 안아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머물고 있는 자리를 떠날 수 없거나 떠나지 않을 거라면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가치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 모든 것을 했는데도 상황이 여전히 끔찍하다면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음미하고 소중히 여길 만한 것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넬슨 만델라는 그의 자서전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에서 노벤섬의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는 동안 매일 아침 채석장으로 가는 행군을 어떻게 음미할 수 있었는지 묘사합니다. 그는 신선한 바닷바람과 아름다운 야생동물에 감사했습니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현실의 고난이 일어나지 않은 척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대 이슈에서 좋아하지 않는 부분은 무시하고 나머지 부분만 바라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모든 고난이 최선의 결말을 위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한다면 그런 접근 방식을 시도해도 좋지만 대개 그 방법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고통을 없애주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주장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나의 제안은 단순합니다. 조명을 무대 전체에 비춥시다.